은하를 부탁해요. 왜 그리 빨리 간대? 누가 내준 자리인데. 내가 왜 당신 아이를 맡아야 하는데? 제발 딱 한 번이면 돼. 잠꾸대 같은 소리 좀 그만해. 슬리퍼 김경. 이 영은 그녀는 갔다. 춥고 을씨년스러운 이 계절에 혼자 훌훌 떠났다. 이제 그녀는 영원히 41살이다. 나는 어제 오후 늦지막한 시간에 그녀를 배웅했다. 영정사진 속의 그녀는 20대처럼 화사하게 웃는데 하늘은 울음이라도 터뜨릴 것처럼 잔뜩 찌푸려져 있었다. 눈이 휘날린다. 풋눈이 아니다. 소금 알갱이처럼 자잘한 결정체의 쌀랑눈이 하염없이 흩뿌린다. 나는 거실에서 서성이다가 베란다로 나간다. 금세 한기가 훅 끼친다. 움츠러드는 어깨를 감싸 안으면서도 선뜻 몸을 돌리지 못한다. 향방을 잃고 나부대는 눈발로 시야는 점점 더 흐릿해진다. 그녀를 보내고 난 내 마음이 그대로 투영된 것 같다. 다시 거실로 들어서다가 벽시계에 눈이 번쩍 뜨인다. 깜빡 잊고 있었다. 오후에 무정이 어게인으로 오겠다고 했던 말이 떠오른다. 그 말을 들으면서도 뜨악했는데 지금은 더더욱 마음이 내키지 않는다. 벌써 정오에 가까운 시각이다. 오전 내내 할 일 없이 손을 놓고 있었다.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이라고 자부하는 요가 수업마저 걸렀다. 그녀가 나를 붙잡았는가? 아니면 내가 그녀를 놓지 않으려고 길을 썼는가? 나는 아파트 상가 1층에 자리한 커피숍 어게인에서 바리스타로 일한다. 대부분의 고객들은 내가 주인인 줄 안다. 주인인 오 여사는 하루에 한 번 마감 시간 20분 전에 와서 매상을 점검한다. 커피숍 문은 오전 10시에 선우가 연다. 선우는 30대 미혼이다. 긴 단발머리를 한 선우는 실내를 말끔하게 청소하고 배달 온 조각 케이크를 냉장 쇼케이스에 진열한다. 나는 오후 1시에 선우와 교대해서 밤 10시까지 커피를 내린다. 어게인에서 보내는 시간이 내 생활의 거의 전부라고 할 수 있다. 어게인은 나를 구원하고 지켜준 수호천사나 다름없는 일터다. 나는 무정과 이혼했다. 이혼을 갈망했는데 막상 목적을 달성하고 나니 급격히 삶이 무너졌다. 무엇보다도 바깥 세상이 무서웠다. 더불어 살아왔다고 생각한 사회가 더불어 살 수 없는 두려움의 대상이었다. 나는 골방지기가 되었다. 집안은 밝고 집 밖은 어두웠다. 그런 내가 다시 세상 안으로 발을 내딛는 데엔 커피가 단단히 한몫을 했다. 바리스타 자격증을 소유한 탓에 바리스타로서 일어설 수 있었다. 나는 임신에 대한 갈급증으로 한때 휴직한 적이 있다. 그때 취미 삼아 학원에 다닌 게 아주 유효했다. 어떤 예지가 있었던 걸까? 돌이켜보면 아이의 부재에 따른 결과물이 이혼이었기에 바리스타 자격증이 이혼에 일조를 한 것일 수도 있다. 기특하면서도 씁쓸한 자격증이다. 어느 결의 쌀랑눈이 한방눈으로 바뀌었다. 탐스러운 눈송이는 허공을 선회하면서 사뿐사뿐 지상으로 내려온다. 앙상한 나뭇가지와 우중충한 포도블럭이 금세 환해진다. 그녀의 얼굴빛도 참 희고 맑았다. 쏟아지는 눈송이 사이로 언뜻 그녀의 얼굴이 내비친다. 휑한 그녀의 눈동자가 물끄러미 나를 바라본다. 무슨 미련이 남았는가? 무슨 할 말이라도 있는가? 문득 쌍둥이 다미와 준이가 떠오른다.
해맑은 눈으로 방싯방싯 잘 웃는 녀석들은 그녀의 아이들이다. 그 아이들은 이제 어떡하나. 어지러워. 언닌 괜찮아요? 그녀의 얼굴이 창백했다. 견상자세와 우타나사나를 연속적으로 10번쯤 하고 막 고양이 자세에 들어가 숨을 고르던 순간이었다. 그녀는 초보였다. 전신에 번지는 감각을 은근히 즐기던 나는 그녀가 아직 호흡법에 미숙한 탓이라고 지부했다. 그녀는 요가반에 들어온 첫날 바로 내 뒤쪽에 요가 매트를 깔았다. 약간 큰 키에 긴 생머리를 정수리에 올려묶은 첫인상이 발랄하고 상큼해 보였다. 게다가 S라인 몸매가 요가 강사 못지않게 돋보였다. 어지럽지 않아요? 그녀는 툭하면 어지럽다는 말을 입에 달았다. 장맛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날이었다. 요가 강사의 낭낭한 음성이 고요한 분위기를 살짝 건드렸다. 자, 시선을 고정하고 왼 발바닥에 힘을 줍니다. 오른손으로 오른 발목을 잡아 왼 허벅지 안쪽에 발바닥을 밀착시킵니다. 나무 자세를 하던 중이었다. 그녀가 털버덕 주저앉는 게 거울 속에 비쳤다. 나는 왼발 오른발을 교대하며 마지막까지 집중력을 발휘했다. 요가 수업이 끝나고 모두들 일어서는데 그녀만 제자리에 맥없이 앉아 있었다. 어디가 안 좋아? 조금만 더 앉아있다가 가려고요. 나는 먼저 요가 매트를 치우고 일어섰다. 다음 요가 시간에 그녀가 보이지 않았다. 일주일, 한 달, 2달. 그녀는 내내 그림자도 얼씬거리지 않았다. 서너 달이 훌쩍 지나고 해가 넘어갔다. 내 머릿속에서 차츰차츰 그녀가 잊혀졌다. 언니, 오랜만이에요. 어머, 이게 누구야? 정말 오랜만이다. 저 그동안 아기 낳고 키우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아기? 좀 예쁘겠다. 아들? 딸? 쌍둥이에요. 아들 쌍둥이. 막바지 봄볕이 따사롭다 못해 뜨거운 한낮이었다. 휘트니스 센터 앞에서 장바구니를 든 그녀와 맞닥뜨렸다. 근 2년 만에 재회였다. 우리는 근처 은행나무 그늘로 들어가 호들갑스럽게 수다를 떨었다. 요가 교실에서 그저 몇 마디 나눈 사이치고는 좀 유별난 행동이었다. 아니다. 내가 그녀의 출산 사실에 흥분했지 싶다. 그녀는 우리 아이들 하고 종알대면서 은근히 아이들을 과시했다. 그러면서 아이를 2번이나 유산한 과거까지 털어놓았다. 3번이나 아이를 가져봤구나. 나는 그녀의 상처마저도 부러웠다. 실은 제가 좀 아팠어요. 출산 후에 자꾸 피부 트러블이 생기지 뭐예요. 동네 병원에선 단순한 피부병이라고 했는데 점점 더 심해져서 대학병원에 갔죠. 루푸스래요. 나도 모르게 가슴이 철렁했다. 아이들은 건강하지? 그럼요, 둘 다 우량아예요. 이젠 저도 좋아요. 그래도 피고는 군물이라서 맨날 뒹굴뒹굴 했더니 몸만 이렇게 불었어요. 그러고 보니 그녀의 볼이 좀 통통해 보였다. 그녀는 경쾌하게 웃으며 곧 요가반에 나오겠다고 했다. 며칠 뒤 과연 그녀가 시간에 맞춰 GX룸에 들어왔다. 예전처럼 내 뒷자리에 요가 매트를 깔았다. 꼬박꼬박 출석은 물론 눈빛부터가 예전과 많이 달라 보였다. 어지럽다는 말도 까맣게 잊은 듯 한 번도 입에 올리지 않았다. 무엇보다도 의기소침해하던 예전의 기색이 말끔히 지워졌다. 원래 비냐사 요가의 묘미는 동작과 동작을 물 흐르듯 연결하는 것이다. 그래서 고도의 집중력을 앞세워 몸의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굼뜨고 끈기던 그녀의 동작이 눈에 띄게 변해갔다. 틀어진 골반 때문에 힘들어하던 책상 다리도 하고 고난도의 비둘기나 낙타 자세에도 기를 쓰고 도전했다. 언니, 공중 줄타기에 도전해볼까? 정말 몸이 가벼워졌어요. 요즘 같아선 날개라도 단 기분이에요. 자신감에 찬 그녀의 낭낭한 음성이 듣기 좋았다. 그렇지만 내 마음 한편에서는 불안감이 꿈틀거렸다. 왠지 그녀가 조마조마하고 위태로워 보였다. 무슨 수로라도 반드시 해내고야 말겠다는 오기랄까, 집착이랄까, 순수하게 마음을 도스른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다. 달력은 9월로 넘어갔으나 날은 여전히 무더웠다. 나는 여느 때처럼 그날도 몹시 서둘렀다. 샤워를 대충 마치고 젖은 머리를 털면서 요가 가방을 둘러맸다. 어게인 때문에 항상 쫓기는 시간대였다. 어디 있지? 탈의실을 나온 나는 신발장 앞에서 두리번거렸다. 내 감색 피플랍 슬리퍼가 보이지 않았다. 허둥지둥 신발장을 샅샅이 훑었지만 오리무중이었다. 마음은 급한데 무정의 얼굴이 오락가락했다. 슬리퍼는 무정이 택배로 보낸 생일 선물이었다. 그날 슬리퍼를 손에 들고 얼마나 어안이 벙벙했는지 모른다. 헤어진 지 4년 만에 뜬금없이 슬리퍼 선물이라니 무슨 의도일까? 내 일상이 흔들릴 만한 사건이라면 사건이었다. 이별의 빌미가 된 폭탄 발언에 비하면 사건의 축에도 들지 못하지만 아기가 4개월째 접어들었어. 무정이 밑도 끝도 없이 뜬금없는 소리를 내뱉었다. 한가한 토요일 저녁 주말 드라마를 보던 중이었다. 하필 주인공이 자기가 업둥이라는 사실을 알고 막 집을 뛰쳐나가던 드라마틱한 순간이었다. 나는 당연히 듣는 귀를 의심했다. 명백히 아기라고 했나? 누구의 아이? 연애 시절까지 더하면 우리가 함께한 세월이 10년이었다. 나는 가까스로 정신을 가다듬고 툭 쏘아붙였다. 스스로 듣기에도 목소리에 날이 섰다. 그 여자야? 무정이 나를 외면한 채 고개를 주걱거렸다. 시어머니에게서 여자에 관한 얘기를 들은 지 넉 달 즈음이었다. 아무리 세상이 변했다 해도 대는 이어야 하는 법이다. 시어머니가 단호하게 내뱉던 말을 너무 소홀하게 지부한 내 탓인가. 시어머니는 난임의 원인 제공자로 나를 지목하고 끊임없이 닥달했다. 사실 내가 난임 포비아가 된 데는 시어머니도 한 부분 일조를 했다. 병원에서는 둘 다 건강하다고 했다며 도대체 아이를 못 갖는 원인이 뭐냐? 시어머니는 말끝마다 원인, 이유를 곱씹으며 추궁했다. 회사도 시어머니 못지않게 나를 긁어대기 일쑤였다. 결혼 사전에 아이는 없다고? 아이가 안 생기는 건 아니고? 디자인 파트인 선배가 우동가락을 후루룩 빨면서 비아냥거렸다. 3살배기 아이 엄마인 입사 동기도 선홍색 립스틱이 반들거리는 입술로 삐죽거렸다. 멋있어 보이는 것 같지만 솔직히 지독한 이기주의자 아닌가요? 부부끼리만 잘 먹고 잘 살겠다는. 정직한 내 몸은 식당 문을 나서기도 전에 위경련을 일으켰다. 선배도 입사 동기도 나도 삼위일체가 되어 꼴사나운 작태를 부렸던 것이다. 무정과 나는 사내 커플이었다. 회사의 연초 워크숍 프로그램에 내가 본 한 권의 책이라는 분야가 있었다. 그대가 그곳에 있어 내가 이곳에 있다. 내가 이곳에 있어 그대가 그곳에 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했다. 인간의 가치는 소유하는 데 있지 않고 존재하는 데 있다. 기획실팀 대표로 나선 무정은 듬직한 중저음으로 에릭 프롬을 소개했다. 나는 너무 오래된 고전시 꽃에서
미처 몰랐던 소유와 존재의 세계를 에릭 프롬에게서 알았다. 새로운 사고의 바다에서 펼쳐진 유쾌한 항해. 인간의 행복과 가치가 기다리는 항구. 우리의 만남은 이렇듯 존재의 본질을 찾아가는 데에서 시작되었다. 나는 내 결혼관을 자신있게 피력했다. 사랑의 결실이 결혼이라면 결혼의 결실은 아이라고 믿어. 그래? 하연인 참 생각이 단순소박하네. 무정은 개인주의자였다. 특히 아이에 대해선 관심이 없다기보다 부정적이었다. 나의 조촐하고 보편적인 꿈에 비해 무정의 꿈은 원대하면서도 왠지 아득해 보였다. 아이가 무슨 대수인가. 생각이 아니라 나의 인생관이 단순 소박한 거였다. 아니, 사랑의 세뇌 효과였을지도 몰랐다. 나는 별 갈등 없이 무정의 세계, 그 꿈 안으로 흔쾌히 들어갔다. 날이 갈수록 무정이 오히려 현실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결혼과 출산은 별개의 문제였다. 미래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는 한 이세 계획은 무리였다. 현재에 충실한 만큼 마음은 가벼웠다. 통장에 돈이 모이면 휴가 계획을 짜고 비행기 트랩을 밟았다. 낯선 풍광, 낯선 사람, 낯선 음식이 행복의 바로미터라고 생각했다. 결혼 3주년, 우리는 자축하는 의미로 대한해협을 건넜다. 서울은 아직 꽃샘 바람이 기세 등등한데 히로시마는 보드라운 미풍이 넘쳐났다. 바다 위에 떠있는 이츠쿠시마 신사를 찾았다. 조선 총독부의 신사참배 강요. 굳이 역사책을 들추지 않아도 그쯤은 기본이었다. 신사에 관한 부정적인 선입견 탓에 나는 머리가 무거웠다. 와, 자연과 인공의 조합이 이런 풍광을 연출하네. 정말 환상적인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서 손색이 없어. 무정이 환호했다. 바다 한가운데에 있는 인상적인 토리. 바다와 신사 기둥의 청과 홍. 그 대조적인 색감의 조화가 신비감을 자아냈다. 그때까지만 해도 부풀은 행복감을 만끽했다. 다음 코스인 평화기념공원으로 가던 길에서 나는 슬슬 뒷걸음질을 쳤다. 꼭 가야 돼? 일제강점기의 불행한 자취는 돌아보고 싶지 않은데. 여행은 온몸으로 하는 독서다. 몰라? 무정은 한마디로 일축해버렸다. 별 수 없었다. 공원 입구에 들어서자 역시 예상은 빗나가지 않았다. 치명적인 전쟁의 상은 거대한 원폭 돔에 눈이 사로잡혔다. 다리가 후들거리면서 가슴에 동통이 일었다. 무정은 눈치챘을까? 무정과 함께 일본 대사관 앞을 지나다가 평화의 소녀상을 본 적이 있다. 수요일인 그날, 마침 위안부 할머니들이 수요 집회를 하고 있었다. 나는 그때 할머니들의 통 안에 쌓인 분노의 눈동자를 보았다. 원폭 돔을 마주하는 순간 할머니들의 눈빛이 어른거렸다. 가슴이 먹먹했다. 하여튼 성마르고 감정적인 데엔 일가견이 있어. 당신은 자기절제훈련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이라고 명심하라고. 나는 무정의 말에 발끈했으나 계속 다리가 후들거려 마지못해 무정이 내민 손을 잡았다. 평화기념관으로 가는 길 곳곳에 위령비가 있었다. 하나를 지나면 또 하나가 서 있곤 했다. 홀령들의 아우성이 허공을 떠돌았다. 나는 기어이 발길을 돌렸다. 의외로 무정도 돌아서서 벤치 가까이 내 손을 끌었다. 벤치에 앉은 무정이 골똘히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다. 내가 갑자기 니힐리스트라도 되었나? 전쟁이 앗아간 수많은 생명들을 어떡하지? 안타깝고 슬프고 그리고 진짜로 허무하다. 그날 밤이었다. 무정의 남성이 폭발했다. 아이 갖자, 우리.
아니, 꼭 가져야겠어. 무정이 뜨거운 입김을 내뿜으며 수군거렸다. 사방은 고즈넉하고 생각지도 않은 안온한 평화가 우리를 감쌌다. 오랜 방랑을 접고 집에 돌아온 듯 편안했다. 여행에서 돌아온 나는 당장 피임약부터 쓰레기통에 버렸다. 하지만 일체통신만으로 되는 간단한 일이 아니었다. 실패와 실패의 연속이었다. 나는 극도로 소심해지기 시작했다. 조바심과 초조함을 이기지 못해 바늘 끝처럼 예민해졌다. 우리는 갈급증에 겨워 난임 클리닉 문을 두드리고 임신의 최적 온도라는 37.2도에까지 집착했다. 결국 아기가 오긴 왔다. 노력에 노력을 거듭한 우리의 아기가 아닌 무정의 아기로 후련히 왔다. 아기가 오지 않는 걸 형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온 아이는 그보다 몇백 배 더 가혹한 형벌이었다. 나에게 아기의 존재는 결코 중요하지 않았다. 무정만이 아기를 소유하게 되었다는 사실이 중요했다. 아기가 나를 올가매고 압박했다. 나는 그 누구와도 줄다리기를 하고 싶지 않았다. 우리는 서로에게 확실한 부재자로 남았다. 무정은 내내 감감했다. 슬리퍼를 보내기 전까지는. 슬리퍼를 받은 나는 휴대폰에서 무정의 전화번호를 검색했다. 당신 외반증이잖아. 신발 멀티숍을 지나다가 우연히 쪼리 스타일이 보여서. 나는 무정과 결혼하고서도 지하철로 회사에 다녔다. 지하철 역사의 계단이 보이면 일단 겁부터 났다. 굽이 있는 구두를 운동화로 교체하면서 행보에 자신이 붙었다. 처음 신었던 운동화는 무정이 신발가게에서 직접 골라준 것이었다. 운동화를 신고 무정과 나란히 동네 공원의 우레탄 트랙을 자주 걸었다. 피플랍 슬리퍼는 운동화보다 훨씬 착용감이 뛰어났다. 여름 내내 발에 찰싹 달라붙어 그 존재감을 드러냈는데 감쪽같이 사라진 거였다. 나는 발을 동동 굴리며 탈의실에 들고 나는 회원들을 힐끗거렸다. 이거 아니에요? 나가려던 누군가가 목소리를 높였다. 목소리 주인공의 눈길을 따라갔다. 신발장 앞 발판 주변과 그 너머 저쪽까지 신발들이 질비했다. 멀리 한쪽 구석에 놓인 피플랍 슬리퍼는 굽이꽤 다른 검정색이었다. 내 슬리퍼가 아니에요. 내 건 감색인데. 이 슬리퍼 주인이 있어요? 누가 바꿔 신고 갔네. 어떻게 해요? 그냥 오늘은 이걸 신고 가세요. 여기저기서 내 말을 열심히 툭툭 받아주었다. 도리가 없었다. 슬리퍼를 엄지발가락에 꿰는데 영 밀착감이 없이 헐렁했다. 발가락을 꿰는 고무줄이 상당히 늘어난 상태였다. 다행히 CCTV가 작동 중이었다. 나는 몹시 귀에 거슬리는 발소리를 들으며 집으로 돌아왔다. 센터에서 전화 받았어요. 슬리퍼가 바뀌었나 봐요. 내일은 요가 수업이 없으니 월요일에 만나면 되겠죠? 거침없이 쏟아지는 전화 목소리는 의외로 냉소적이었다. 요가 수업은 일주일에 3번으로 월, 수, 금요일에 있었다. 나는 퉁명스럽게 받아쳤다. 집이 어디예요? 4차선 한길 건너쪽 빌라에 살아요. 가깝네요. 그냥 내일 우리 아파트 앞으로 오세요. 나는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다. 다음 날 현관을 나서는데 다시 전화가 왔다. 한길 건너오실 수 있죠? 당돌하기 짝이 없었다. 내가 대답을 망설이자 금세 뒷말이 나왔다. 근데요, 누가 먼저 신고 간 거죠? 나는 그만 열이 뻗쳐 매몰차게 쏘아붙였다. 센터 전화 받은 사람이 누군데요? 애써 마음을 진정시키며 한길가에 이르렀다.
횡단보도의 녹색등이 깜빡거렸다. 나는 헐레벌떡 횡단보도를 건너 빌라 쪽으로 몸을 틀었다. 어머, 언니! 뜻밖의 그녀가 유모차를 앞세우고 오면서 흔연스레 활짝 웃었다. 그녀는 내 감색 슬리퍼를 신고 있었다. 언니인 줄 전혀 몰랐어요. 미안해요. 어제 준이가 열나고 설사한다고 놀이방 전화를 받다가 정신이 없어. 그녀는 좀 전에 전화 목소리와는 상반될 만큼 아주 사분사분했다. 얘가 형준이고 얘가 동생 담이에요. 준이와 담이가 동시에 나를 쳐다보며 방실거렸다. 나도 모르게 무릎을 굽히고 아이들의 뽀얀 볼을 쓰다듬었다. 준이는 조망만한 손으로 내 손가락을 힘있게 잡아당기며 까르륵 웃었다. 준이와 담이의 볼에 차례차례 뺨을 비벼댔다. 우리 애들 많이 컸죠? 너무 귀여워. 자긴 정말 행복하겠다. 나는 내 볼에 닿았던 말랑한 볼의 감촉과 달콤한 아이 살레에 취한 채 멈칫멈칫 돌아섰다. 집에 와서야 알았다. 우리가 서로 슬리퍼를 바꿔 신지 않았다는 것을. 이틀이 지난 월요일이었다. 그녀는 요가 수업이 끝날 때까지도 오지 않았다. 나는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망설였다. 귀엽게 웃던 준이와 담이의 얼굴이 떠올랐다. 또 누가 아픈 걸까? 수요일에도 그녀는 나오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았다. 뭐 그따위가 다 있어? 상습범이라면서요? 비주얼이 좋으면 뭐해? 탈의실 거울 앞에서 여자들이 수다를 떨었다. 이번엔 피플랍이었지만 옛날엔 부츠였다고. 겨울이었으니깐. 피플랍이라는 말에 나는 머리가 쭈뼛거렸다. 나는 한마디도 끼어들지 못하고 허겁지겁 탈의실에서 나왔다. 까마득한 시절의 한때가 뇌리를 스쳤다. 초록바람이 살랑거리는 5월 어버이날 하루 전이었다. 나는 등굣길에 그동안 모은 용돈 3만 원을 챙겼다. 중학생에게 3만 원은 거금이었다. 아파트 상가에 점 찍어놓은 어머니의 분홍색 지갑을 살 요량이었다. 종례시간 직전에야 가방 속의 지퍼가 열린 걸 알았다. 대본의 뒷자리에 윤희에게 의심이 갔다. 워낙 강파른 윤희는 5교시 체육 시간에 어지럽다며 혼자 교실로 되돌아갔기 때문이다. 반 친구 모두가 책상 위에 앉아 눈을 꼭 감았다. 누구나 한두 번쯤은 남의 것을 탐할 때가 있다. 순간의 잘못은 얼마든지 용서받을 수 있다. 한숨만 들면 선생님만 알고 있겠다. 선생님이 몇 번이나 종용했지만 허사였다. 지루한 시간을 보내고 모두들 자리를 털고 내려왔는데 그만 윤희가 비틀거렸다. 파르르 떠는 눈꺼풀과 꼭 닫힌 잿빛 입술. 혹 연기하는 거 아니야? 나는 선생님의 등에 엎인 윤희를 차갑게 외면했다. 며칠 뒤에 윤희는 말짱한 얼굴로 나타났다. 심장 판막증이라고 아이들이 수군댔다. 학교를 졸업하고도 이따금 파리한 윤희의 얼굴이 눈앞에 아른거렸다. 그때마다 가슴이 시리면서 애가 탔다. 윤희가 범인이 아니었을까? 그녀는 금요일에야 슬리퍼가 든 종이 가방을 들고 요가반에 나왔다. 괜히 뒷목이 따가웠다. 오늘도 애들은 놀이방에 갔겠네? 이상하게 내 목소리가 잦아들어갔다. 그럼요. 언니는 아이를 정말 예뻐하는 것 같아요. 언니 애는 몇 살이에요? 사생활 공개하기 싫은데. 나는 멋쩍게 웃으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녀가 의아한 눈으로 나를 바라보다가 이내 웃음을 머금었다. 그날 이후로 그녀는 어딘가 좀 달라 보였다. 드문드문 요가반에 나오는 것도 그렇지만 늘 심드렁한 얼굴이었다. 나는 일부러 그녀에게 무관심하려고 했었다. 사람들이 빈정거리던 말이 자꾸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아침부터 하늘이 무채색으로 무겁게 내려앉은 날이었다. 흐린 날씨 탓인지 괜히 마음이 울적했다. 휘트니스 센터 가는 길에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어린이집이라도 가는 모양 귀여운 꼬마들이 뒤따라오고 있었다. 문득 쌍둥이들의 모습이 떠오르면서 절로 웃음이 나왔다. 그녀가 오늘은 요가반에 나오려나. 애들을 데리고 어게인에 놀러오라고 할까 생각에 빠져드는데 첼로 소리가 귀를 간지렸다. 비발디의 첼로 소나타 2단조. 내 휴대폰 신호음이었다. 무정이었다. 슬리퍼 선물 뒤에 이따금 안부 전화를 받았으나 그때마다 깨름직했다. 무정은 유부남이 아닌가. 오늘 저녁 같이 먹자. 저녁을? 나는 어게인을 핑계로 무정의 요구를 단칼에 거절했다. 시쳇말로 나는 쿨한 여자가 아니다. 당신 나 잘 알잖아. 나 좀 봐주라. 무정은 그답지 않게 자꾸 물고 늘어졌다. 인도 레스토랑에 들어서자 진한 카레 냄새가 훅 끼쳤다. 우리는 어색한 눈인사를 주고받으며 마주 앉았다. 나는 벽면에 부착된 사진 속 여인들의 사리에 시선을 보냈다. 화려한 조명 등으로 사리의 색깔이 더 강렬해 보였다. 웃음기가 사라진 무정의 모습은 왠지 초췌한 기색이 역력했다. 애 엄마가 유방암이야. 이미 뼈와 간까지 다 전이된 상태라 6개월 남았다는데. 무정은 찻잔을 움켜쥔 채 입을 앙 다물고 고개를 꺾었다. 나는 당황하면서도 슬리퍼에 대한 의구심이 풀리는 듯했다. 말도 안 돼. 아이는 누가 보는데? 그 사람이 아이와 안 떨어지려고 해서 아이도 그렇고 왜 그리 빨리 간대? 누가 내준 자리인데. 꼭꼭 지키면서 알콩달콩 오래오래 살아야 하는 거 아니야? 나는 밤새 뒤척이다가 새벽녘에야 겨우 잠들었다. 늦잠에서 깨어나 허둥지둥 휘트니스 센터로 달렸다. 지금도 여기 나온다대. 참 뻔뻔하다니깐. 도대체 어떤 여자예요? 슬리퍼에 부추에. 부추 사건 땐 CCTV가 없었다면서요? 바삐 요가복으로 갈아입던 나는 짐짓 못 들은 척했다. 그 전에 들었던 말이 예방주사인지도 몰랐다. 락커문을 잠그고 급히 돌아서는데 얼핏 그녀가 눈에 띄었다. 요가복을 팔에 걸친 채 멍하니 서 있었다. 그녀의 얼굴 위로 15살 윤희의 창백한 얼굴이 겹쳐졌다. 그녀가 황급히 밖으로 뛰쳐나갔다. 나는 우물쭈물 그녀의 뒷모습만 바라보았다. 그 후로 그녀는 센터에 계속 얼굴을 보이지 않았다. 나는 차일피일하다가 2주를 훌쩍 넘기고서야 전화를 했다. 전화를 받지 않아 소리샘으로 멘트만 나올 뿐 그녀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그러고서 한 달쯤 지났을까 부슬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오후 그녀가 준이의 손을 잡고 어게인의 유리문 밖에 서 있었다. 그녀의 얼굴이 예전과 달리 풀죽은 기색이었다. 언니는 내 맘 잘 알죠? 부추는 전혀 모르는 얘기예요. 물론이지, 다 알아. 잠깐 들어와서 차 한잔하자. 이 담에요. 언니, 실은 머리가 좀 아파서 그냥 언니 한번 보고 싶어서. 그녀가 투명 비닐 우산을 펼쳐들었다. 투명 우산은 그녀와 준의 뒷모습에 은결든 그녀의 마음까지도 투명하게 보여주었다. 가슴이 벌렁거렸다. 나는 탈의실에서 함부로 짓까불던 그들을 향해 되알지게 쏘아붙여야 했다. 뒷갈망을 할 사람은 오직 나뿐이었는데. 나는 두 사람이 가물가물할 때까지 제자리에 서 있었다.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찬바람이 불었다. 걸음걸음마다 플라타너스 낙엽이 바스락거렸다.
어젯밤 우리 빌라에 119 구급차가 출동하고 난리였어요. 애기 엄마가 실려갔다니까요. 아, 그 여자? 슬리퍼를 신고 갔던? 요가반 회원들이 웅성거렸다. 뭔지 모를 불안감이 차올랐다. 요가 시간 내내 집중이 되지 않아 허둥거렸다. 호흡이 흐트러지면서 동작이 어설프게 이어졌다. 나는 시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GX룸을 나왔다. 그녀는 응급실에서 중환자실로 옮겨졌으나 끝내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비발디의 첼로 소나타가 울려 퍼진다. 선우가 기다리다 못해 퇴근하는 전화다. 교대할 시간이 벌써 20분이나 지났다. 부랴부랴 현관으로 달려가 거울 앞에 선다. 웬일인가. 은영이 거울 속에 멀뚱히 서 있다. 맨발이다. 미안해요, 언니. 예전과 다름없이 그녀가 입술을 달싹인다. 아니, 그때와는 달리 목소리가 떨려 발음이 불분명하다. 괜찮아,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뭐. 나는 어깨를 토닥이며 그때 못한 말을 넌지시 또박또박 들려준다. 문득 그녀의 맨발에 내 감색 슬리퍼를 신겨주고 싶다. 내 슬리퍼를 신고 있던 그녀의 매끈한 발가락이 참 예뻤다. 신발장을 연다. 슬리퍼가 보이지 않는다. 칸칸이 훑어도 슬리퍼가 없다. 나는 다시 그녀에게로 눈길을 돌린다. 없다. 거울 속에 있던 그녀도 감쪽같이 쓰러져 버렸다. 나는 도리머리를 하면서 현관을 나선다. 나는 계곡을 빠져나오려고 혼신의 힘을 다한다. 하마터면 급물살에 휩쓸려 떠내려갈 뻔했다. 온몸에서 물이 뚝뚝 떨어진다. 울퉁불퉁한 돌멩이길을 간신히 빠져나온다. 차라리 돌멩이가 낫다. 땅바닥이 개흙이라도 깔린 듯 미끈미끈하고 질척거린다. 좀 전까지 훤하던 햇빛이 어디론가 숨어버렸다. 도대체 지금 여기가 어디이며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어쩌다가 이런 골짜기에서 혼자 헤매는가? 머리를 쥐어짜고 또 쥐어짜도 기억이 삭막하다. 잠깐 발을 멈추고 한숨 돌린다. 나는 좀 전까지 산책을 하고 있었다. 집에서 나올 때는 남색 반바지와 흰 면 티에 흰 러닝화를 신었다. 지금은 헐렁한 추리닝 차림이다. 언제 어디서 바꿔 입은 것인가? 기억의 회로가 엉켜버렸다. 일단 눈을 감고 마음을 가다듬는다. 그렇다. 운동화가 아니라 피슬랍 슬리퍼를 신었다. 뒤늦게야 슬리퍼를 신고 있다는 걸 깨닫고 조깅을 포기했다. 하던 대로 적당히 공원을 걷고 나서 조깅을 할 참이었다. 아니다. 슬리퍼라니. 은영이 떠나버린 다음 날 신발장을 샅샅이 살펴보지 않았던가. 슬리퍼는 없었다. 시야가 빙글빙글 돈다. 나도 모르게 덜썩 주저앉다가 화들짝 놀란다. 곧바로 엉덩이를 들어 올리는데 여전히 축축하게 젖었다. 여간 찜찜한 게 아니다. 가만히 쪼그리고 앉는다. 발등과 발가락이 희끗거린다. 맨발이다. 운동화도 슬리퍼도 다 착각이었다. 사실 맨발을 확인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있는 이곳, 이 현장의 확인이다. 도대체 이 계곡은 어디이며 공원에서 여기까지 어떻게 왔단 말인가? 후, 나는 지금 4차원 세계에 들어왔는가? 선득한 기운이 온몸에 뻗친다. 어서 빨리 여기서 나가는 게 급선무다. 나는 황급히 몸을 일으킨다. 여기가 있으면 저기가 있듯 입구가 있었으니 출구가 있을 거였다. 서둘러 몇 발짝을 떼는데
그만 거꾸러지고 만다. 순간적으로 발이 꼬여 균형을 잃어버렸다. 간신히 눈꺼풀을 끌어올리며 사방을 휘둘러 본다. 저 멀리 귀퉁이에서 한 점 빛이 터져 나온다. 나는 두 한숨을 몰아쉬우며 눈을 번쩍 뜬다. 발치 쪽에서 불빛이 새어나온다. 노르스름한 스탠드 등이다. 밖은 아직 캄캄한 어둑 새벽이다. 새벽 3시쯤 잠깐 눈을 떴다가 1시간 정도 구루잠에 떨어져 있었다. 꼬였던 발을 끌어당겨 양손으로 주무른다. 팔베개를 하고 침대에서 뭉그적거린다. 꿈과 현실이 자꾸 중첩된다. 나 홀로 어두운 급물살의 계곡을 헤매던 상황이 지금도 선명하다. 장면 장면이 현실보다 더 생생한 현실로 나를 속박한다. 무정의 여자는 간당간당한 생물줄을 앞세워 악착같이 나를 붙들었다. 결코 예사로운 꿈자리가 아니다. 결국 그 여자 신변에 감당 못할 일이라도 일어났는가. 시한부 삶이라는 선고를 받았다고 반드시 시한부 삶은 아니다. 여자는 이미 그 시한을 넘기고 석 달째 삶을 이어가고 있다. 일주일하고 이틀 전에 나는 여자를 만났다. 순전히 무정 때문에 억지로 여자를 찾아갔다. 어게인 마감 시간에 무정이 문 밖에서 얼씬거렸다. 부수수한 머리, 축 처진 어깨, 초조한 눈동자. 무정의 추레한 꼬락서니에 내 마음은 종작없이 흔들렸다. 미안하다. 가는 사람 소원이라. 제발 딱 한 번이면 돼. 병실은 한낮의 햇살로 충만했으나 여자는 애잔한 삶의 그림자를 내비쳤다. 얼굴색이 보기 딱할 정도로 칙칙했다. 염치 없는 줄 알지만 언니라고 불러도 될까요? 언니, 은하를 부탁해요. 여자는 사물함 서랍 속에서 사진 한 장을 꺼내들고 잔약한 울음소리를 삼켰다. 사진 속의 은하는 자잘한 하얀 이를 반짝이면서 활짝 웃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여자의 앙상한 손을 꼭 잡았다. 걱정 말아요. 그 한마디를 내뱉지 못하고 돌아섰다. 후회 막급이다. 죽음에 이른 여자의 마음을 어떻게든 달래주지 못했다. 꿈속에서 나는 얼마나 공포심으로 떨었던가. 여자와는 차원이 다른 미미한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서도 나는 한 줄기 빛을 보았다. 빛은 구원이요 희망의 상징이다. 과연 그 빛은 누구를 구원해 주려는가? 나인가? 아니면 무정의 가족인가? 영은의 가족인가? 요가 수업이 없는 토요일, 모처럼 여유롭게 점심을 하고 어게인으로 향했다. 매서운 꽃샘 주위에 얼굴이 시려오는데 갑자기 물방울이 툭 이마를 건드렸다. 타다닥 타다닥. 금세 빗방울은 자취를 감추고 우박이 쏟아졌다. 목에 두른 머플러로 머리를 감싸고 내달렸다. 가쁜 숨을 몰아쉬며 어게인 문을 미는데 휴대폰이 진동했다. 액정에 영은의 전화번호가 나타났다. 깜짝 놀라 하마터면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다. 하지만 이내 마음이 정리되었다. 놀랄 일이 전혀 아니었다. 며칠 전 점심을 먹던 중이었다. 메뉴는 올리브 기름과 발사믹 식초를 뿌린 호밀 식빵 3조각과 고구마 라떼 한 잔이었다. 이혼 전의 아침 메뉴와 똑같았다. 여름 휴가에 스페인을 다녀온 뒤부터 나는 스페인풍 아침 식탁을 고수했다. 먼저 고구마 라떼를 한 모금 마셨다. 고구마 라떼는 불쑥 영은을 불러왔다. 그날 요가를 마치고 배를 쓸며 울상을 짓던 영은을. 그녀는 아침에 고구마 한 개만 먹었더니
허기가 진다고 했다. 원래 밥보다 고구마를 더 좋아한다며 고구마 예찬론을 펼쳤다. 나는 달보드레한 고구마 라떼를 대접하겠다며 언제라도 어게인으로 나오라고 했다. 그뿐이었다. 그녀는 고구마 라떼를 맛보지도 못하고 떠나버렸다. 고구마 라떼를 마시던 나는 그리움에 목이 맸다. 그리움은 그녀의 두 아들 준이와 타미에게로 번져났다. 그녀의 전화번호를 찾아냈다. 사뭇 긴 발신음에도 수신자는 계속 묵묵했다. 응답이 없는 게 정답이라는 걸 한참 뒤에야 깨달았다. 그날 그 응답이 이제야 온 것이다. 안녕하십니까? 준이 아빠인데 엊그제 전화하셨죠? 네, 저는 준이 엄마와 알고 지내던 사람인데요. 그때 장례식장에서 뵀는데 짐작은 했습니다. 하연 언니라고 저장해 놓았네요. 근데 무슨 일로? 그러니까 갑자기 애들이 생각나서 전에 애들을 몇 번 봤거든요. 고맙습니다. 잘 지냅니다. 그러잖아도 꼭 할 얘기가 있었는데 오늘 잠깐 만날 수 있을까요? 통화 끝에 한 약속 시간인 4시 정각에 준이 아빠는 어게인에 들어섰다. 스포츠 머리에 철진한 패딩 차림에 첫인상이 소탈하면서도 끌밑해 보였다. 어쩌면 불필요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꼭 한 번은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야만 직성이 풀릴 것도 같고요. 뜻밖의 슬리퍼 얘기였다. 준이 아빠의 목소리가 점점 거칠어지기 시작했다. 생도둑이 되었다면서요? 애들 엄마가 스트레스 엄청 받았죠. 오죽했으면 자다가 가위 눌림을 다 당했겠습니까? 애들 엄마가 워낙 여린 사람이니 그 여자들 완전 막갑 아닙니까? 나는 그만 움찔했다. 무엇보다도 스트레스라는 말에 숨이 턱 막혔다. 모든 병이 다 그렇다 해도 특히 루푸스엔 스트레스가 최악이라고 그녀가 누누이 말하곤 했다. 그녀의 사인은 심근경색이었다. 루푸스가 갑자기 깊어져서 심근경색으로 갔을 수도 있을 거였다. 미필적 고의라는 말이 입안에서 뱅뱅 돌았다. 슬리퍼건으로 저를 많이 원망했겠죠? 절대 아닙니다. 애들을 아주 예뻐한다며 되레 많이 의지하는 눈치였죠. 준이 아빠가 씩 웃는데 그제야 좀 습습한 면모가 엿보였다. 처음 애들을 보았던 날이 떠올랐다. 아이가 얼마나 사랑스러운 존재인가를 난생 처음 체득한 날이다. 나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서 갈릴 지브란의 말을 웅얼거렸다. 그대의 아이는 그대의 아이가 아니다. 그들은 그대를 거쳐서 왔을 뿐 그대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무정이 예언자를 읽으면서 밑줄을 그어둔 문장이었다. 나는 집에 오자마자 예언자를 꺼내들고 그 부분을 다시 읽었다.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렸다고 자신했는데 아니었다. 부질없는 소유의 갈망이 하염없이 출렁거렸다. 애들과 깔깔거리는 상상을 하며 은근히 애들을 탐냈다. 애들은 괜찮아요? 처음엔 엄마를 찾고 칭얼대기 일쑤였는데 요즘은 잘 노는 편입니다. 아줌마도 잘 돌봐주고 놀이방에도 가고요. 나는 진심으로 홀가분해지는 기분이었다. 그리고 2주일이 훌쩍 지난 주말이었다. 준이 아빠가 연락도 없이 애들과 함께 어게인에 얼굴을 내밀었다. 애들은 볼이 통통한 예전의 귀여운 모습이 아니었다. 키는 좀 컸으나 어딘지 모르게 꾀죄죄하고 풀죽은 모습이었다. 한바탕 놀이터에서 마구 뒹굴더니 몰골이 말이 아닙니다. 그는 늘어난 다미의 티셔츠 목을 끌어올리며 개면쩍게 웃었다. 준이, 다미 안녕? 애들의 해맑은 눈망울이 나를 빤히 쳐다보았다. 나는 양팔을 벌리고 허리를 굽혔다. 준이 먼저 방긋 웃으며 내 품에 안겼다.
벽면에 부착된 브로마이드 보이그룹 멤버들도 양팔을 치켜들고 발짝 뛰어오르며 웃고 있었다. 준이 아빠는 준이, 다미와 함께 조각 케이크를 먹고 우유를 마셨다. 애들을 다정하게 다독이는 준이 아빠의 모습에 자꾸 눈이 갔다. 어게인의 문을 나가려다 말고 준이 아빠가 말했다. 다음에 또 애들 데리고 와도 될까요? 그리고 잘하는 맛집 추천하고 싶은데 언제 하연 씨와 식사 한번 하고 싶습니다. 눈꺼풀이 여전히 묵지근하고 온몸이 나른하다. 아직도 비비 꼬인 밀림의 나뭇가지 잔상이 흔들거린다. 거실의 블라인드를 열어젖힌다. 햇볕이 베란다에 널린 화분들을 에워싼다. 대부분의 화분은 신혼 시절부터 키워온 것들이다. 물과 햇살과 비바람만으로도 키가 크고 꽃이 피었다. 일조량이 부쩍 늘어난 요즘이 식물들에겐 최상의 계절이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우리는 화원에 들러 각자 좋아하는 식물을 골랐다. 제주도 여미지 식물원에서 받은 감동의 교감이었다. 나는 다육이, 제라늄, 장미, 허브, 애플 허브를 고르고 무정은 무늬낑깡나무, 소철, 관음죽, 아로니아, 백양금을 선택했다. 한번 잘 키워보자고. 바닥에 딱 달라붙은 꼬맹이들보다는 열매 맺는 나무들을 더 좋아하게 될걸. 열매라고? 아이와 열매를 동일시한 나는 고개를 갸우뚱했다. 무정은 아이를 부정하는 사람이 아닌가. 무정답지 않은 이율배반적인 말이었다. 돌이켜보면 내 지나친 사고에 비하게 웃음이 난다. 어쨌든 작은 나무들과 화초들은 제법 그럴듯한 정원을 이루었다. 그런데 무정이 떠난 언젠가부터 무늬낑깡나무와 백양금의 잎이 시들시들 늘어지고 누렇게 변색되었다. 제라늄은 아예 뿌리가 썩었다. 나는 쭈그려 앉아 애플 허브를 쓸어본다. 허브 향이 손을 타고 입으로, 코로 올라온다. 머릿속이 개운하다. 나는 허브 향이 가득한 손으로 요가 가방을 들어 올린다. 생각을 버리세요. 생각을 다 지워야만 몸이 릴렉스 됩니다.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잔잔한 개울물 소리에 요가 강사의 목소리가 스며든다. 생각을 버려야 한다는 생각마저 떨쳐야 하는데 과연 가능하려나. 생각에 생각이 꼬리를 문다. 물구나무 서기로 오늘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요가 동작의 아버지인 물구나무 서기다. 나는 무릎을 꿇고 깍지 낀 손으로 뒤통수를 감싸며 정수리를 바닥에 댄다. 엉덩이를 들어 올리고 나서 코어 힘을 잡고 발끝으로 정수리를 향해 한 발씩 걸어온다. 한 발만 살짝 떼어 중심을 잡은 뒤에 한쪽 다리를 접고 반대쪽 다리를 올린다. 정수리, 골반, 다리가 일직선을 그린다.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눈을 뜨고 천장을 바라본다. 머리 위로 바닥이 보인다. 세상이 거꾸로 뒤집혔다. 벼랑간 팔이 부들부들 떨리고 뒷목이 조인다. 버티기가 버겁다. 고통 없는 삶을 원해요? 그런 밍밍한 삶이 좋아요? 고통 없는 삶이 행복할까요? 방송국에서 행복한 인생이라는 강의를 수강했다. 이혼한 내 처지에서 위로받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었다. 나는 행복을 원한다기보다는 고통 없는 삶을 원했다. 현재는 물론 미래의 삶마저 허물어진 것 같던 때였다. 아차, 거꾸로 들린 내 몸이 요가 매트로 풀썩 떨어져 버린다. 나는 천천히 아기 자세를 취하며 숨을 고른다. 신압으로 호흡이 편안해진다. 언제쯤이나 능수능란하게 물구나무 서기를 할 수 있을까? 세상을 거꾸로 보는 것도 심심찮은 재미다.
무정은 걸핏하면 물구나무를 서곤 했다. 그것도 능수능란하게. 나는 무정의 완벽한 자세에 찬사를 보내면서도 셈이 났었다. 나는 그때나 지금이나 별로 달라지지 않았다. 나는 여자에게 차마 못한 말을 마구 무정에게 퍼부었다. 내가 왜 당신 아이를 맡아야 하는데? 잠꾸대 같은 소리 좀 그만해. 시원해야 할 마음이 더 시끄러웠다. 현관에 들어선다. 신발이 도대체 몇 컬레나 나와 있는지 모르겠다. 현관 바닥이 바로 신발장이다. 신발을 정리해야 한다. 요가 가방을 거실에 내려놓고 신발장을 연다. 맨 위 칸에서 운동화 상자를 꺼낸다. 목이 올라오고 벨크로가 부착된 운동화를 넣어두면 될성 싶다. 상자 뚜껑을 열다가 그만 소스라치게 놀란다. 감색 피플랍 슬리퍼다. 슬리퍼가 상자 안에 들어있을 줄이야. 슬리퍼를 신고 거울 앞에 서본다. 무정이 선물한 슬리퍼를 하필 왜 영원히 신고 갔는가. 새삼 아리송하다. 뭔가 이유가 있을 텐데. 아니다. 구태여 그 이유를 따져봐야 하는지도 의문이다. 그렇다고 그 모든 관계성을 아무렇지 않게 덮고 싶지도 않다. 모든 기억은 기억마다 다 새롭고도 모호하다. 영혼은 같고 그 여자는 가려고 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방향을 모르는 내 마음은 붕 떠오른다. 귀엽고 사랑스러운 아이들은 해맑게 웃고 있다. 이제 나는 스스로를 설득하고 조율해야만 한다. 하나씩 하나씩 가지치기를 하고 나면 오롯이 내가 보일 것도 같다.